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미국 서머타임이 시작되면서 1시간 일찍 개장한 미국 증시는 상승세로 출발을 했고 또 현대는 3대 지수 모두 1에서 2%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스닥이 2%대로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거래일 100달러 선을 하회했던 국제유가는 또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1에서 2%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이 러시아 디폴트 분수령이 되는 날이었죠. 결국 러시아가 디폴트를 맞이했습니다. 100년 만에 또 최초의 외화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요. 또 그리고 새벽 4시에 미국의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2.17%대로 오르면서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99선으로 레벨을 높이면서 골드 약세 이어지고 있고요. 유럽 시장은 프랑스 깍그 지수가 3%대 오르는 등 일제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도 동반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히 연이어 폭락하면서 6년 들어 최저치까지 밀려났었던 항생은 오늘 오랜만에 9% 넘게 강하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2%가량 하락한 지점에 위치해 있고요. 또 오늘도 이 신세계 리턴즈가 롤러코스터 장세 속 여러분들의 안전벨트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각 밤 9시 30분에 발표가 됐던 미국의 2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7.62% 상승했고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하면서 예측치인 0.4%를 하회하며 1월 소매 판매 4.9%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2% 오르면서 예상치인 0.9%를 크게 밑돌았고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또 서방 제재 직격탄을 맞고 100여 년 만에 첫 국가 부도 선언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시장에 안도감이 퍼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또 상반기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FOMC 회의 결과 발표까지 또 저희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선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들을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옆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네,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모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해왕입니다. 네, 여러분들 각종 소식이 많죠?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을 했죠. 네, 스위프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너무 당연한 수순으로 이르지만 어쨌든 결론은 드러났습니다. 지금 시장이 다소 좀 회의 전에 반등이 들어가고 있어요. 디폴트 선언에도 불구하고. 왜냐? 시장에 대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영향권 범주 내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근데 증시는 왜 이렇게 크게 반등하지 않는 것일까? 언제쯤 다시 올라가나요? 하는 의문점들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시각으로 이제 새벽 시간대 페드 회의가 있습니다. 페드 회의. 자, 오늘 한 번에 정리를 할 거예요. 러시아 디폴트에 대한 상황과 그리고 페드 회의에 대한 결론적인 증시에 대한 방향성은 어디로 갈 것인가. 제일 궁금한 사항이겠죠. 네, 1시간 동안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후회 없을 만한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지속적인 시청 바라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마스터님과 함께 또 시장 면밀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블룸버그가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위험자산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골디는 10년물 국채금리 급등 속에 FOMC 회의를 앞두고 나흘 연속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5일은 IEA가 러시아발 차질의 수십 년 만에 최대 공급 위기라고 발언하면서 반등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합의 기대감에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또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네, 그럼 각 상품들이 지금 현재는 어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을지 현재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2.25% 상승한 13,750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일입니다. 1.08% 오른 배럴당 97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59% 내린 1,91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52% 상승한 1.103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마선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전고래일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지금 현재도 또 2%대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또 지금 현재 강세 이어지고 있는데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보다 현실적으로 이 평화 협정이 가능해지고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 또한 안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어떤 스탠스로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팻말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네. 또 중요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겠죠? 사실 트레이딩 하려면 페드 회의 이후에 하는 걸 좀 추천드려요. 네. 페드 회의 이후에. 그렇죠.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너무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은 페드 회의 직전에 지금 매수 매도 부분에 대한 싸움을 들어간다면은 여러분들 좀 혼선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시장 상황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FOMC 회의에서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회의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범주 내로 들어갈 것인지 시장 지금 실질 금리에 대한 상황하고 이해를 도모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외신이라든가 이제 어떤 이제 언론을 자주 들으시면은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너무 쏟아지는 내용이 많고 너무 나오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복합적인 요소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은 차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차트는 간단합니다. 시장에 대한 저항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 여러분들 1월부터 내려왔던 이 구간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유지되는 중입니다. 제가 일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14,500이 돌파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매수 보셔라. 아직 돌파 안 드러났죠. 지속적인 매수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드러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돌파 구간이 드러나고 나서 충분히 해도 됩니다. 차트는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만 오늘 페드 회의 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저항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은 차트가 검정색이네요. 네, 제가 수정 못했습니다, 여러분. 네. 네, 이렇게 하면 보시면 사실 근데 이제 추세를 보기에는 또 하늘을 들어오긴 하네요, 그죠? 네, 제가 원래 이 차트를 보진 않는데 네. 지금 빠른 방송으로 인해서 일단은 여기 14,000 레벨링에 대한 저항력이 아직 유지 중이라는 점. 그래서 아직은 상승 반영이 아닙니다. 네. 근데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네. 자, 화면 잠깐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또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 결정을 기다리면서 사실 저는 좀 이 혼조세를 보여지지 않을까 했었는데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의아하실 거예요. 네. 지금 디폴트 선언했는데 러시아가 그러니까요. 디폴트 선언했죠. 네.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는 걸까요? 그것보다는 이제 미증시에 대한 영향권이 굉장히 적다고 해석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계속 얘기 드린 거지만 네. 지금 증시가 원래는 굉장히 솟구쳐야지 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네.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분명히 우크라 사태는 영향권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렇게 크게 악조건은 아니라는 점이 눈에 띄어요. 자, 일단은 크게 악조건이 아니라고요? 일단은 페드 회의 좀 얘기하고서 정리를 할게요. 네. 여러분들 이제 순차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연결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네. 오늘 시청자분들이
사실 신세계를 보는 이유가 좀 어떻게 보면 명확한 가능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는 거를 좀 목표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사실 좀 두리뭉실한 답변을 드리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페드웨이부터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페드웨이 화면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페드웨이의 집중 요소는 무엇일까? 이거부터 좀 집중을 해봐야겠죠. 예. 자, 오늘 페드웨이에서 나오는 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결과랑 점도표 발표가 있죠. 네. 점도표가 뭐예요?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과정을 어떻게 보여줄지 각 위원들마다 한 명씩 투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나타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발표하는 재료인데 지금 이번 우리나라가 시각으로 새벽 시간대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 얘기를 하죠. 25 베이시스 포인트, 50 베이시스 포인트는 이제 더 이상 논점은 아닙니다. 지금 이거를 베이비 스텝이라고 좀 치네요. 아기 걸음. 아기 걸음. 시작을 아기 걸음으로 가겠다.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이 거진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논점은 이번 우크라 사태로 올라간 원자재에 대한 그리고 물가에 대한 계속 고물가에 대한 행진이 향후 올해 FOMC 회의에 대한 금리 인상을 몇 번 올릴 것인가에 좀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지금 우크라 디폴트 사태 터지면서 FOMC 회의 열리는 상황이죠. 우리 이거를 간결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간결하게. 일단은 1차로 첫 번째 오늘 25 베이시스 포인트로 인상을 할 것이다. 그럼 향후 논점은 올해 핵심 포인트는 과연 이번 회의에서 올해 몇 차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냐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논점입니다. 회의에서는 증시에 대한 영향도 또 표현을 해야겠죠.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제가 다 생략하고 핵심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1월부터 증시가 하락을 했죠. 왜 하락했을까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1월에 2월에 증시가 왜 하락했습니까? 간단하죠. 국채금리 올라서요 라고 제가 얘기 드렸었어요. 국채금리 올라서요. 자, 지금 보시는 표는 제가 항상 보여드렸던 표인데 지금 여기 연두색선에 좀 집중을 해보시는 거를 연두색선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연두색선에 이 자리입니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1, 2월에 급발진을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증시에 들어가는 자금이 빠지는 현상으로 나오고 있던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문제는 물가가 오르는 고물가 현상이 나타나죠.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여기 보시는 BEI 수치값이 갑자기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리가 내려갔어요. 근데 증시 반등했나요? 다시 신고점 구간으로? 아니요. 안 했죠. 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 사태 그리고 FOMC 회의 지금 다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는 거 제가 이해합니다. 여기만 일단 집중을 해보세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는지 해답은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지금 증시로 돈이 안 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자, 보통 이 실질금리가 다시 내려가게 되는 현상이 펼쳐지게 된다면은 증시로 다시 돈이 쏠려야 돼요. 근데 돈이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왜 그럴까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우크라 사태가 끼어드는 겁니다. 문제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채 금리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앞으로 향후 0.25에서 2점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미국채 금리가 상단 돌파를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 금리가 추가적으로 여기서 상승분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시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증시는 아직 하방 조정에 대한 범주 내에 있다는 거를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분명 이번 회의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회의 이후에 증시에 대한 반등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국면입니다. 다만 당분간 추가적인 하락 랠리가 또다시 들어설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지금 이 지표 값에 의해서입니다. 자, 논점만 살피고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봤어요. 지금 일단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집중해야 될 건 페드 회의가 어떤 결론값을 꺼내놓든 간에 미국채 금리는 지금 지속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이고 물가는 당분간은 내려가기 힘들겠죠. 그러면은 지금 실질 금리가 바닥권에 내려왔는데도 증시가 못 올라간 상황이라면 다시 실질 금리가 한 번 더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추가적인 증시에 대한 하락값이 견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러시아 관련해서 오늘 디폴트를 선언했지만은 이거는 스위프트에서 배제를 했던 이제 3월 초 상황이 어쨌든 예견된 거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추가 하방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는 점이에요. 자, 이 부분 관련해 갖고는 사실 이제 노란톡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FOMC 회의가 열리더라도 저는 저항에 한번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바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14,000 레벨링에서 저항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하셔야 된다. 이게 제 오늘 주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관망세를 유지하고 오늘 고점에 대한 포인트가 14,000 레벨링에서 유지가 된다면은 매도에 대한 대응을 당분간은 이어가야 된다. 이게 제 표현입니다. FOMC 회의에 대한 반영은 사실 미국채 금리랑 연결성이 있고 우크라 사태는 지금 보이는 파란색 선인 BI 수치값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그 결과값을 도합을 해갖고 지금 실질금리를 도합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해야 되는 단계인데 최근에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안 올랐다는 점.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먼저 이제 노란톡에서 얘기 드린 거는 12,000 레벨링에서 다시 재매수를 보자는 관점이 굉장히 심해요. 이 구간까지는 추가 하락 견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게 이제 미증시 관련해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할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오늘 이제 중국 기업이 이제 미국에서 상장 폐지 관련해 갖고 드러난 부분으로 미증시 하락했다, 아니 중국 증시랑 항생지수 기술적으로 하락했다가 중국 당국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협상을 좀 진전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반등이 들어갔죠. 또 다른 별개에 대한 내용이 또 쏟아져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선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시장에 대한 반등 구간이 아닙니다. 12,000 레벨링에서 매수세로 유지하시는 게 오히려 더 탁월한 선택 같아요. 그러면은 화면 좀 내리도록 할게요. 네. 자, 차트 한번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증시에 대한 반등 저점이 한 번 더 이탈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지금 14,000 초반이죠. 초반 레벨링에서 한 번 더 저항값이 부여가 된다면은 추가 하락이 언제든지 견인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핵심 포인트는 FOMC 회의에서 드러난 이후 거래량이 폭등할 거예요. 항상 그래왔으니까. 그러면은 고점에 대한 포인트가 어디서 형성되는지 이것만 집중하시면 돼요. 내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위험한 구간에 싸우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을 했고 또 지금 미연준이 금리 경정을 앞두고 있는 데다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증시 3대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좀 의아했었는데 지금 단기적인 상승일 뿐 하방도 열려 있다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점이 이 러시아 디폴트에 대해서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이거든요.
유럽 은행이라든지 신흥국 경제에는 영향이 클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2020년 아르헨티나 사태보다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 미미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마스터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유럽은 영향권이 크죠. 지금 달러가 상단으로 친 거는 네. 사실 유로화에 대한 가격 하락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겠지 미국 내에 대한 어떤 결정권으로 달러가 상승세를 이끈 건 아니거든요. 네. 그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고 네. 지금 우크라 관련해 갖고 러시아 사태가 시장에 이제 우리가 보는 증시의 범주값에서 크게 영향권은 미치지 않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유가가 90에서 130달러 쳤죠. 말도 안 되는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또 증시- 말도 안 되게 떨어지기도 했잖아요. 증시가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하락폭을 기록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네. 네, 정확하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차트 보면서 일봉만 보더라도 답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크라 사태가 발생을 한 지 거의 이제 한 달에 대한 기간이 좀 드러나는 상황인데 네.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변동성을 가합니까? 지금 이게 왼쪽에 있는 하방에 대한 구간은요, 여러분들 실질금리에 대한 상승분이에요. 아까 드러났었던. 예. 지금 우크라 사태가 시장에 영향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 입장에선 굉장히 우스워요. 저는 좀 직관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이게 지금 코스피 그리고 나스닥이 코스피 지수가 지금 2,603단선에서 결치고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2,400을 뚫고 계속적으로 하방을 갔다면은 영향의 범주가 있겠죠. 이제 저는 그 전에 우크라 사태가 영향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되게 너무 과대하게 시장에서 포장을 하니까 시청자분들이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네. 여기저기서 다 우크라이나 사태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지금 오히려 증시 상황에서 집중을 해야 될 거는 네. 실질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안 올라갔네?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해야 네. 되거든요. 이상 징후라는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징후예요. 네. 말도 안 될 정도로. 뭐야? 이거예요. 왜 실질금리가 떨어졌는데 그럼 증시에 돈이 더 쏠리는 현상이 다시 드러나와야 되는데 좀 돈이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막 다시 15,000, 16,000까지 도달해야지 정상적인 상황인데 네. 그게 안 드러났다는 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현금화를 많이 시켜놓은 상황이다라고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 뭐 미국이나 저희 나라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뉴스 본 게 있는데 네. 5만 원권 상환이 20%도 안 된대요. 네. 뭐 어딘가 있겠죠. 네, 5만 원권이 좀 귀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5만 원권이 발행이 안 된대요. 지금 현금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단적으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근데- 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 지금 채무 불이행이 일어난 게 달러화로 갚을 수가 없어서 지금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당분간은 좀 강달러 기조 이어질까요? 이거는 유로랑 영향이 제가 봤을 때 높을 것 같아요. 네. 유로. 네. 근데 유로가 이제 22 통화 정책이 이번 달에 열렸었죠. 네. 네, 이번 달에 열렸는데 유로가 이제 4월부터 채권 매입 축소 과정을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지금은 그대로거든요. 그럼 4월 이후에는 달러에 대한 강세는 멈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 부분 관련해 갖고는 제가 좀 내용이 길어요. 사실 네. 오늘 담을 내용은 아니고 예. 좀 이따 이제 상담 얘기도 더 나눠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제가 노란톡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증시에 대한 영향이 돈이 쏠려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 쏠렸다는 점은 저는 과매도 구간이 아직은 더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페드 회의가 진행되더라도 여러분 페드 회의는 지금 결과가 너무 뻔해요. 그죠? 그렇죠. 저 페드 회의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 이번 달에 사실상 이제 파월 의장이 2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린다는 걸 확정지었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25 베이시스 포인트가 적당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절대로. 근데 시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시장에서 지난달에 CPI가 급등했잖아요. 2월에 CPI가 급등했어요. 이번 달에도 또 올라갔죠. 여러분들. 근데요. CPI가 올라갈 거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다만 파월 의장은 시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확정 지어버린 거죠. 다만 이번 새벽 시간대 집중해야 될 거는
과연 연준은 6에서 7차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원래 4차례, 5차례였잖아요. 추가적인 긴축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을까?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드러나더라도 제가 보는 실질금리에 대한 이상 현상이 좀 드러나기 때문에 아직 추가 하락에 대한 가격이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12,000 레벨링에서 반등값이 오히려 더 유효하다고 봐요. 12,000선에서요? 네, 예. 저는 12,000 레벨링이 아직은 더 유효하다고 봅니다. 네. 뭐 코스피 지수로 판단을 한다면은 2,600선에 대한 한 번은 이탈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제가 일전에 2,600 이탈 드러나면 그때부터 매집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라 이 얘기를 드렸었죠. 그건 가장 좋은 자리거든요. 가장 좋은 자리. 저점에 대한 매수를 보기 위한. 여러분들 좀 더 어떻게 보면 시장 반등이 딜레이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멀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멀진 않다고. 최근에 생겼던 이상징후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거를 오늘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네. CPI 발표가 있었어요. 목요일 날. 네. 네. 근데 유튜브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너튜브에 네. 오늘 CPI 발표인데 왜 그건 얘기 안 합니까? 음. 그거 중요한 건데 왜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네. 여러분 CPI 왜 봐요?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CPI 왜 봅니까? 그 CPI 보면요. 매수 방향인지 매도 방향인지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 참고 용도로 보는 것이죠. 네. 네. 근데 어떨 때 참고하는 걸까요? 지금 의아하실 거예요. 시장에서 CPI 얘기하는데. 네. 여러분 CPI는요. 미국의 통화정책 변경을 위한 하나의 지표 발표일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번 달에 금리 인상하는 거 누구나 알고 있죠. 근데 의미가 있습니까? 원자재 가격 관련해서 130달러 도달하고 CPI 올라갈 거 뻔히 아는데 시장의 영향 범주 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CPI가 높게 나오는 건요.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첫 금리 인상 직전에 미국의 통화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일 때 그 유효성이 가장 커요. 모르는 게 아니라 봐봤자 크게 의미가 없는 지금 상황에 대한 지표인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CPI 보고 차트를 맞춰야죠. 매크로 환경이 구성될 때 가능한 겁니다. 지금은 CPI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 어차피 높게 나올 거니까. 거래량에 대한 증폭 시간으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지난주에 답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어떤 네, 부분이 아무래도 근데 이제 신세계 리턴즈를 계속 보셨던 시청자분들이시라면 네. CPI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BI를 봐야 된다라고 네. 계속 얘기를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좀 못 보셔서 아마 그런 의견을 주셨던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은 BI에 집중을 해야죠. 왜냐하면 네. 그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거 항상 선행 체크할 수 지표기도 있어요. 하니까. 네, 그건 선행이에요. 근데 네. CPI는 후행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이 있어서 그러면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랄랄라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중국 기업의 미증시 상패 취소 그리고 또 러시아 디폴트를 한 달 이후에 이렇게 하게 된다면 상승 시그널로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상패 취소하면은 한국 증시는 영향 없죠. 한국 증시는 영향이 없나요? 네. 한국 증시는 영향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중국 증시 난리 났어요. 네. 근데 같은 시간대에 좀 아시아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영향은 적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얘기 드리면은 네. 여러분들 오늘 항생 최근에요. 여러분들 항생 차트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 네. 증시랑 큰 연동성 지을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폭락이 나왔어요. 네.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폭락이었습니다. 상패 대폭락. 관련해서 그거 올라가고 문건 올라가고 나서 네. 폭락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갑작스럽게 이제 중국 쪽에서 그 얘기를 꺼냈죠. 협상 진전 그리고 조치 네. 예정. 근데 이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 미국 관련해 갖고 상패 결정하는 거 중국 당국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럼 미국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그 얘기가 나왔다고 해갖고 갑작스럽게 상승 랠리에 올라가는데 제한적인 상승 국면이라 이거예요. 만약에 그게 만약에 상패 결정이 된 거에 대해서 취소가 됐다면
확실하게. 그러면은 다시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해요. 항생하고 이제 중국 증시 관련해서는. 근데 코스피에는 영향이 제한적이다라고만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최근에 항생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까지 빠진 건가요? 뭐 이제 중국 증시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이제 홍콩 증시예요. 네. 예, 제가 이제 미증시에 대한 이제 보통 이제 항생 트레이딩 할 때 이제 미증시랑 이제 A50 지수를 보면서 당일 방향성을 보고서 결정하는 경향이 큰데, 네. 사실 오늘 트레이딩이 좀 빡셌어요. 저는 오늘 항생 트레이딩이 네. 굉장히 빡셌어요. 왜 왜냐면은 힘드셨어요? 오전 내에서 수급이 완전 짙질 않고 12시 이후에 수급이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트레이딩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네. 내일 상승분을 이어갈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 내보다는 미국 내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중국 내. 아직은 저는 완전한 상승에 대한 전환보다는 단발성 조정이라고만 좀 판단하는 바입니다. 단발성 조정. 그리고 코스피 지수랑 좀 연동은 지으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시장에 큰 영향권 범주 내는 아닙니다. 굉장히 간접적이에요. 아시겠죠? 오히려 코스피 시장을 분석할 때 미증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참고해서 보는 게 더 낫다는 주의입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또 내수 이 규제 정책도 있고 또 러시아 영향도 받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미국 증시를 참고하는 것이 국내 증시를 대응할 때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럼 이어서 또 5일에 대해서 당일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최근 정말 잘 나갔었다가 또 지난달 이후 처음으로 전거래일 100달러 선 밑에서 종가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최근 고점 대비 27% 넘게 폭락을 했는데 또 오늘은 상승세 보여지고 있거든요. 오늘 어떤 대응 전략 세워주실지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방.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네, 매수 왔습니다. 지금 뭐야 이런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네. 지금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매수를 든 거는요. 이거 협상 좌천되면, 협상이 엎어지면, 협상이 엎어지면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지금 협상하고 있죠. 협상 테이블 몇 차례째 시도를 하죠? 4차 협상 진행 중이죠. 네,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뭐 쉬었다가 하고 네. 또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러시아가 이제 어떤 최대 생산국의 오펙 최대 생산국에 속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3위 국가죠. 네, 사우디랑 합쳐갖고 오펙 플러스라고 칭하죠. 네.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영향권이 굉장히 높이 평가가 되는데, 회의가 저는 어떻게 보면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주예요. 근데 이거 결과 도출되면 그때부터 매수 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계속 ING 중입니다. 협상 결렬. 발동하면 그때 매수 다시 보셔도 돼요. 근데 일단은 지지값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90달러에서 지지가 표현이 하나는 있어요. 90달러에서 차트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네. 이제 고점에 대한 랠리 포인트는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협상 결렬되는 거 확인하고 그다음부터 대응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매수분에 대한 대응이 오히려 엄청 쉬울 거예요. 지금 이 차트가요, 여러분들 차트 분석이 아니라 완전히 시황주의적이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얘기 하자면은 이거 여러분들 차트로 분석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쉽지 않죠. 이건 차트 분석이 아니에요. 네. 철저한 시황적인 상황 배경으로 시장이 반영되는 상황인 겁니다. 어떤 결과론적인 부분이 도출되고 그 뒤에 추격으로 들어가더라도 수익 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협상이 결렬이 안 되고 계속 협상 테이블에서 몇 차례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 있겠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어진 겁니다. 다시 유가가 눌리는. 그럼 뭐다? 다시 반전에 대한 상승분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면 결과 보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아요. 협상 결렬.
탁 뜨면은 유가 또 상승, 또 추가 상승 드러납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 그런데 누리신 게 나아요. 지금 현재는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 평화를 위한 협상에 좀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런 소식이 계속 좀 들리고 있거든요. 네. 안 하면 되죠. 솔솔 풍기고 있는데.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그거는 건드려서는 안 돼요. 네. 솔솔 풍기면. 왜냐? 진입 단가 다 놓쳤거든요. 네. 예, 지금 매도를 보는 분위기는 절대적으로 아니었어요, 사실. 근데 시장에서 그 가능성이 있겠네 하면서 내려갔지만은 협상 결렬되면 다시 재대응하시는 게 수익권을 확보하시긴 더 편해요. 아, 네. 지금 이 뉴스 속보에 굉장히 또 민첩하게 좀 반응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유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드시겠지만은 오히려 시황적인 베이스를 기본으로 두고서 대응하시는 게 차트 분석보다는 그게 더 낫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그러면 노란톡으로 들어온 질문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디님께서 해왕님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구리값은 어떻게 될까요? 하고 또 이 원자재 관련해서 질문을 보내주셨거든요. 구리값 어떻게 보실까요? 잠시만요. 네. 같이 사실 올해 좀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오는 상품군으로 구리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지정학적 이슈가 불거지고 있고 또 이 여러 좀 대내외적인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하고 또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저는 제가 그 최고점에서 사실 매도를 한번 보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 사실 최고점 이탈이 드러나고 다시 수급이 눌리는 상황이거든요. 구리 얘기했을 땐 제일 간단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크라 사태 발생하고 나서 네.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네. 동반 상승값을 이끌긴 하지만은 굉장히 구리가 제한적인 모멘텀을 그리고 있거든요. 네. 사실 다른 원자재 상품군들이 굉장히 폭등한 것에 비하면은 뭐 그리 큰 상승폭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매도적인 부분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 이제 중국 제조업 지수라든가 이거를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지금 여러분들이 경제학적인 용어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스태그플레이션.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발동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시장의 평가고 오히려 좀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슬로우플레이션. 네. 경기 둔화는 서서히 되고 물가는 올라가는 상황. 근데 서서히 된다는 거는 사실 어떤 회복에 대한 국면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평가고 중국이 어떤 제조업 지수를 계속적으로 밀접하게 봐야겠지만은 미국이 물가 상승을 이끄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평가를 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최근 원자재 때문에 폭등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적인 긴축 시도를 연 6에서 7차례 할 거기 때문에 고물가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낮출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단가 평가를 하자면은 4.8에서 다시 한 번 더 매도를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4.8. 최고점 위치값이 한 번 더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고점 상단에서 계속적으로 매도 시도하는 게 오히려 시장에서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을 연출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구리는 이렇게 보시는 게 낫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재고 발표가 됐는데요. 이전치 그리고 예측치보다 굉장히 많은 상회를 한 443만 5천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또 원유 재고 발표가 또 이전과 예측치에 비해서 굉장히 또 많은 양으로 발표가 되면서 바로 지금 WTI, 브렌트유 모두 마이너스권으로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네, 떨어지면서 WTI 95선 그리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9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골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도 최근 국채금리 상승이 부담이 되면서 또 굉장히 강했었다가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는 2,000달러 선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은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골드 관망 들어주셨네요. 네. 사실 지금 골드 차트가 유가 차트랑 비슷하게 올라가죠. 네. 같은 이슈 때문이긴 해요.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오일 같은 경우는 90달러라는 단가 표현이 드러났는데 네. 지금 골드는 지금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골드는 단적으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관망적인 포인트를 들어가고 싶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시 한 번 더 우크라 사태 관련해 갖고 결렬된다면 이것 또한 매수분 보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지금 상승분을 이끌었던 거랑 다시 내려가는 건 지금 협상 테이블에 대한 부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유가랑 골드라고 지금 판단합니다. 이것도 시황 모드예요, 완전히. 차트 분석보다는. 만약에 차트 분석으로 들어가고 싶다면은 이제 1890포인트, 93포인트에서 매수 보는 걸 추천드려요. 93포인트. 이 자리를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왜냐? 손절이 가장 짧은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손절 짧을 때 대응하셔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900포인트 내외에서 지지평가 받는 거 체크하고 그다음 매수분 보셔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매수를 보실 때는 우크라 협상 테이블이 단순히 이제 와해, 결렬 이거를 결과론적으로 보고 추격성으로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 뉴스가 안 떴는데 지금 단순히 차트만 가지고 매수를 보겠다. 이 대응보다는 완전하게 시황 베이스로 그냥 매수분 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수익 낼 수 있어요. 충분히. 자리는 좋아요. 자리는 좋으나 네. 그 시황 베이스를 기반으로 매수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또 골드에 대해서도 오늘의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한 질문이 들어와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소심한 네오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은 선물도 추이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여쭤봐 주셨네요. 은 선물이요. 네. 은은 또 저희가 정말 실버는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그 실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실버가 지금 안전자산 영향권 범주 내에 있는데 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금이랑 똑같이 평가하세요. 네, 금이랑 똑같이 평가하는 걸 추천드리고 네. 이것도 시황 베이스로 가세요. 네, 지금 단일적으로 금속 관련해 갖고 그리고 근데 제가 좀 의문인 게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네. 우리가 흔히 금은동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금은동. 근데 은이 소비재거든요. 여러분들. 소비재예요. 여러분. 반은 쓰여요. 실제로. 소비용품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구리랑 좀 금의 중간 카페에 대한 형태로 굉장히 자리가 잡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저는 안전자산이라고 칭하지는 않아요. 실버에 대한 제가 좀 자세한 분석을 나중에 시간이 될 때 할 텐데 일단은 지금 시황 베이스로 똑같이 보시는 게 낫다고 보는 편인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오늘 사실 실버 관련해서 차트 분석 안 했어요. 이거는 제가 노란톡에서 내일 오전 내로 이거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분석은 내일 밑에 노란톡에서 제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실버에 대해서 더 자세한 답변 듣고 싶으시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또 여쭤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또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고요. 입장 코드 1717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유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평화 회담에 대한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번지면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01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유로 오늘은 어떤 대응 전략 세워주실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사실 유로 FX가 올해 좀 강하게 상승 그 구간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셨었는데 아직까지 ECB가 명확한 통화 정책을 내놓지는 않으면서 큰 상승 흐름을 그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매수에 대한 얘기를 사실 제가 중점적으로 꺼냈잖아요. 네. 그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네. 22 관련해서 일단은 따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 사태 관련해갖고 사실 달러가 급등했던 거는 지금 우크라 관련해서 러시아 관련해갖고 유럽의 범주 내에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무역에 대한 상태 뭐 이런 게 굉장히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갑작스럽게 달러가 급등을 하고 이제 유로화가 다운 그레이트 들어갔죠. 하방세로 진입이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될 거는 이번 달 22 통화 정책이 어떻게 나왔냐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내용을 한번 얘기를 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 혹시 확인은 하셨겠지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네. 22가 이번 달 통화 정책에서 내놓은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2에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 종료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여러분들. APP는 당초 2분기 월 400유로, 3분기 월 300유로. 자, 2분기 들어서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죠? 여러분 지금 몇 월이죠? 앵커님 지금 몇 월이에요? 4월이죠. 네, 아직 1분기입니다. 4월에 이제 매수 자리가 한번 올 거예요. 네. 우크라 사태에 대한 영향 범주값이 언제까지 이끌지는 지금 지켜보고 있지만은 문제는 유로가 이제는 테이퍼링을 진행하는 겁니다. 2분기부터. 여러분들 달러가 상승분을 이끌었던 게 뭐였었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테이퍼링이죠. 이번엔 유로가 안 돼요. 여러분들 말의 표현이 조금 달라서 그러지만은 APP라는 거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그게 400억 유로, 그리고 300억 유로, 4분기는 200억 유로라는 점을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점점 줄어드네요. 그죠? 점점 줄어들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ECB가 유로화를 앞으로 덜 찍어낼 것이다. 유로화에 대한 공급량을 시장에 줄일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유로화는 다시 재상승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면이 2분기부터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서 힌트를 다 줬네요. 그죠? 네. 이거 정말 하이라이트였어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중요한 요소겠죠. 자, 우리가 FMC가 테이퍼링을 한다고 했을 때 달러가 팍 치기 시작합니다. 왜냐? 시장에 달러 공급량이 줄어들 거를 예상하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유로가 덜 찍어내겠다는 계획성을 가졌네요. 지금 우크라 사태 때문에 달러화가 아직까지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2분기부터는 시장 반영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APP 뭐 어려운 거 용어 다 집어치우세요, 여러분들. 테이퍼링입니다, 이게. 유럽의 테이퍼링. 시장의 공급량을 더 줄인다는데 유로화가 더 떨어지겠습니까? 자리가 오겠죠. 자리가. 공급량을 줄이는 시기부터. 그 부분에 집중하시면 좋아요. 이게 이번 달 핵심 22 표현이에요. 그리고 22도 조만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계획을 가지기 때문에 APP에 대한 양을 줄이는 거겠죠. 금리 인상에 대한 진행은 올해는 안 되겠네요. 라고 답이 나옵니다. 유로는. 다만 테이퍼링을 진행하는 이제 2분기부터 시장에 대한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로화는 그때부터 상승값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 이 판단하에 저는 매수해요. 지금 당장 트레이딩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2분기부터 좋은 기회 옵니다. 네. 저는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또 유로 대응 전략 살펴봤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궁금증 있으시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또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려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